청도 촌놈이 죄의 잘도 모든 것을 여기까지 왔네. 다른 한 명은 민수야, 정의를 너 위해 집에 돈 좀 살아왔습니다. 있냐? 그 말이 제 가슴에 한 명은 비수처럼 죄의 대가로 꽂혔던 모든 것을 순간을 잃었고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휴대폰 알람이 울렸습니다. 새벽 5시, 대구 칠성동 반지하 자취방에서 눈을 뜨며 저는 천장에 번진 곰팡이 자국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좁은 방에는 퀴퀴한 냄새가 배어 있었고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차가운 새벽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경찰대학교를 졸업한 지 2년. 저는 이제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강민수였습니다. 침대 옆 책상 위에는 경찰 신분증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엔 낡아빠진 지갑 하나. 어제 받은 월급 봉투를 꺼내 들고 세어봤습니다. 30만 원을 어머니께 보내고 나면 제게 남는 건 고작 70만 원. 월세 50만 원을 내고 나면 20만 원으로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이렇게 살 순 없어. 세면대에 찬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고 뺨은 움푹 들어가 있었습니다. 28살 청년이라기엔 너무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에 엄마라는 글자가 떴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야, 벌써 일어났너? 밥은 먹었나? 어머니의 목소리는 항상 그랬듯 쉬어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식당 설거지를 하러 가셨을 시간이었습니다. 네, 먹었어요. 엄마는 건강하시죠? 그럼 네 엄마가 얼마나 팔팔한데. 민수야, 이번 달엔 돈 안 보내도 된다. 엄마가 일해서 벌고 있으니까.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56 어머니가 여전히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 제가 보내는 돈으로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엄마, 제가 곧 승진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승진은커녕 저는 매달 생활비 걱정에 잠을 설치고 있었습니다. 네가 건강하게만 있으면 그걸로 됐다. 무리하지 말고. 네, 엄마. 그럼 저 출근해야 해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 속 제 눈에는 어머니께 미안함과 함께 뭔가 타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해.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려야 해. 경찰서 로비에 들어서자 동기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박준혁이 유독 눈에 띄었습니다. 키 180cm의 단정한 정장 차림, 명품 시계를 찬 그는 저와는 달랐습니다. 서울 강남 출신의 아버지가 고위 공무원이라는 그는 태어날 때부터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민수야, 오늘 회식 가자. 새로 생긴 고깃집 끝내준다니까. 박준혁이 제 어깨를 툭 치며 웃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형, 저 오늘 좀 바빠서요. 야, 맨날 바쁘기만 하냐. 청도 촌놈이 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좀 여유를 가져야지. 너 집에 돈 좀 있냐? 순간 제 온몸이 굳었습니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겠지만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청도 촌놈.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 새끼가 날 뭘로 보는 거야?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꼬리를 억지로 올리며 대답했습니다. 하하, 형 농담 너무 심하시네요. 저 먼저 들어갈게요. 박준혁은 제 등을 다시 한번 툭 치며 웃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들어가 책상에 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가 보내주신 도시락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니가 새벽 4시에 일어나 싸주셨던 김밥 도시락. 그날 점심시간 친구들이 냄새난다며 코를 막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가난.
가난이 날 짓누르고 있어.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어 아팠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정신을 차리게 만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대구 시내가 보였습니다. 저 멀리 팔공산이 흐릿하게 보였고 그 너머 어딘가에 청도가 있었습니다. 반지하 집에서 혼자 아침을 드시고 계실 어머니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반드시 성공해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때 박준혁이 제 자리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변을 슬쩍 둘러보더니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민수야, 너 돈 벌고 싶냐? 제대로 된 방법 하나 알려줄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혁의 눈빛에는 뭔가 위험한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나고 박준혁이 저를 경찰서 뒷골목으로 불렀습니다. 어둑어둑한 골목에는 가로등 하나만 깜빡이고 있었고 찬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민수야, 너 진짜 이렇게 살 거냐? 박준혁이 담배를 꺼내 물며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너 월급이 얼마냐? 100만 원? 그걸로 자취하고 어머니한테 돈 보내고 뭐가 남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박준혁이 제 사정을 꿰뚫고 있다는 게 불편했지만 동시에 그가 뭔가 해결책을 제시할 것 같다는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형, 그게 무슨... 야, 우리 경찰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아는 사람들이지. 조금만 똑똑하게 처신하면 월급의 몇 배는 벌 수 있어. 박준혁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서울 강남에서 사람 만날 건데 너도 같이 가자. 그냥 밥만 먹고 오는 거야. 간단하지? 밥만 먹고 온다고? 설마. 제 머릿속에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입에서는 다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형. 대구에서 KTX를 타고 서울까지 왔습니다. 강남역 근처 고급 레스토랑. 제가 평생 와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샹들리에가 반짝이는 천장, 하얀 테이블보, 은으로 된 식기들.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박준혁과 함께 들어서자 한 남자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고급 양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준혁이 왔구나. 이쪽이 그 친구? 네, 사장님. 제 후배 강민수입니다. 믿을 만한 애예요. 믿을 만한 애라는 말에 제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자리야? 남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앉게. 일단 식사부터 하세.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스테이크가 나왔고 와인이 따라졌습니다. 저는 포크질을 하면서도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남자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하다가 커피가 나올 무렵 입을 열었습니다. 강경희, 자네 청도 출신이라며? 네, 그렇습니다. 청도 좋지. 간 맛있고 사람들 인심도 후하고 나도 거기 아는 사람 몇 있어요. 남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본론을 꺼냈습니다. 강경희님, 저는 부동산 개발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경찰서에서 약간의 협조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별거 아니지요. 그냥 민원이 들어오면 천천히 처리해주고 조사가 있어도 형식적으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커피잔을 들여다 그냥 내려놨습니다. 그 대가로 매달 500씩 드리지요. 어때요? 500만 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월급의 5배. 어머니께 200만 원을 보내드려도 300만 원이 남습니다. 제대로 된 원룸에서 살 수 있고 제대로 된 밥을 먹을 수 있고. 강경희님,
고민하실 것 없어요. 다들 하는 거고, 안 하는 놈이 바보지요. 남자가 말했습니다. 서울역에서 대구행 KTX에 몸을 실었습니다. 박준혁은 서울에 남았고 저는 혼자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외투 주머니가 묵직했습니다. 안에는 하얀 봉투가 들어 있었습니다. 남자가 건넨 봉투, 성금이라고 했습니다. 200만 원. 받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지만 제 손은 이미 그 봉투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기차 창밖으로 어둠 속을 달리는 불빛들이 보였습니다. 제 얼굴이 창문에 비쳤고 그 얼굴은 낯설어 보였습니다. 이게 정말 나인가? 양심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경찰대학교에 입학하던 날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던 게 떠올랐습니다. 민수야, 바르게 살아라. 그것만이 엄마가 바라는 거다. 하지만 엄마 바르게 살아선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주머니 속 봉투를 만지작거렸습니다. 묵직한 무게가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자취방에 도착해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이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 반. 발신자는 엄마. 이 시간에 왜?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야, 자고 있었나? 미안하다. 엄마가 새벽에 일 나가면서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쉬어 있었습니다. 기침 소리도 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감기 걸리신 거 아니에요? 아이다, 괜찮다. 민수야, 요새 밥은 먹고 다니노? 너 원래 안 먹고 버티는 버릇 있잖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당신 건강은 생각지도 않고 제 걱정만 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저 잘 먹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래, 우리 아들 착하다. 민수야, 무리하지 말고 천천히 해. 엄마는 네가 건강하고 바르게만 살아주면 그걸로 족하다. 바르게. 그 단어가 귓가에 꽂혔습니다. 민수야, 세상에는 쉽게 가는 길이 많아 보여도 결국 바른 길이 제일 편한 법이다. 그거 잊지 마라.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셨습니다. 제가 어제 서울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제 주머니에 지금 뭐가 들어있는지. 저는 외투를 집어들고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 그 안에 2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봉투를 올려놓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양심이 말했습니다. 돌려줘. 아직 늦지 않았어. 하지만 욕망이 더 크게 속삭였습니다. 이걸로 엄마한테 200만 원 보내드려. 엄마가 일을 그만두실 수 있게. 엄마가 편해지실 수 있게.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창문 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봉투를 책상 서랍 깊숙이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해.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그날 아침 저는 선을 넘었습니다. 출근하자마자 박준혁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씩 웃으며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민수야, 잘 생각했어. 이제부터 우리 팀이야. 저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제 책상 위로 첫 번째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건물에 불법 증축 신고가 접수됐는데 조사를 천천히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책상 서랍 맨 밑에 집어넣었습니다. 이게 시작이구나. 제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아니, 떨리지 않는 척했습니다. 창밖으로 대구 거리가 보였습니다. 저 멀리 팔공산 너머 청도가 있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참아주세요. 제가 곧 성공해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하지만 제 가슴 한편에서는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책상 위에 현금 다발이 쌓여 있었습니다. 500만 원씩 3달. 1,500만 원. 평생 한 번에 본 적 없는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중 300만 원을 어머니 통장에 송금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예전의 3배였습니다. 휴대폰을 들고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야, 또 돈을 보냈더라. 이게 무슨 돈이 이렇게 많노?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밝은 척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제가 요새 야근 수당도 많이 받고 성과급도 나왔어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제 입에서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다만. 민수야. 네, 엄마. 네 지금 바른 길 가고 있지? 순간 제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니는 뭔가 눈치채신 걸까요? 당연하죠, 엄마. 저 경찰인데요. 하.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엄마. 그래, 알았다. 몸 건강히 잘 지내라. 어머니는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의 침묵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설마 눈치채신 건 아니겠지?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셔. 모르시는 게 나아. 대구 삼덕동 고깃집에서 경찰서 동기들과 회식 자리가 있었습니다. 고깃집 테이블에는 소주병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고기 굽는 냄새가 자욱했습니다. 박준혁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민수, 요새 표정 좋아졌어. 돈이 생기니까 얼굴에 기름기가 돌지. 주변 동기들이 웃었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때 고향 출장을 다녀온 김태수 경위가 소주잔을 들며 툭 던졌습니다. 야, 민수야. 나 어제 청도 갔다 왔는데. 제 손이 멈췄습니다. 청도요? 거기 식당에서 밥 먹었는데 네 엄해 봤다. 설거지 하시던데?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야, 네 어머니 아직도 일하시더라. 새벽부터 밤까지 3군데 식당 돌아다니신다며? 옆 테이블 손님들이 그러던데.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동기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엄마가 일하시는 게 좋으시대요. 집에만 계시면 심심하시다고. 그래. 근데 나이가 있으신데 무리하시는 거 아니야? 괜찮습니다. 건강하세요. 대화는 거기서 끝났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 말로 가득 찼습니다. 3군데 식당을 돌아다니신다고? 제가 매달 100만 원씩 보내드리는데도 어머니는 여전히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하시고 계셨습니다. 회식을 마치고 11시에 자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술은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100만 원으로는 부족해. 200만 원? 그것도 부족해. 어머니가 일을 완전히 그만두시려면 적어도 매달 300만 원은 보내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야 생활비도 되고 집도 반지하에서 벗어나실 수 있었습니다. 300만 원. 지금 수입으로는 불가능해. 책상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지금 받는 5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보내면 제게 남는 건 200만 원. 월세 내고 나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더 벌어야 해. 더 큰 건을 해야 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준혁이었습니다. 민수야, 자냐? 아니요, 형. 무슨 일이세요? 내일 서울 가자. 사장님이 너 보고 싶어 하신대. 큰 건 하나 있는데
너한테 맡기고 싶다는데.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큰 건이요? 이번엔 금액이 좀 크다. 한 달에 1,000 정도? 1,000만 원. 제 손이 떨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1,000만 원이면 어머니께 300만 원을 보내드려도 7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 돈이면 어머니를 완전히 쉬시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가슴 한편에서는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건 너무 위험해. 금액이 커지면 들킬 확률도 높아져. 침대 위에서 새벽 4시까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뒤척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으로 향하시는 어머니, 거칠어진 손으로 설거지를 하시는 어머니, 허리를 굽히며 걸레질을 하시는 어머니. 엄마가 편해지시려면 내가 더 벌어야 해. 그 생각이 제 머릿속을 지배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을 열어 경찰 신분증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제 얼굴은 희망에 차 있었습니다. 경찰대학교를 막 졸업했을 때의 사진이었습니다. 저 때의 나는 이렇게 될 줄 몰랐겠지.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시 신분증을 서랍에 집어넣고 그 밑에 숨겨둔 현금 다발을 꺼냈습니다. 1,200만 원. 아직 쓰지 않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돈을 세어내렸습니다.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게 전부 어머니를 위한 거야. 내가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야.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아니, 설득하려고 애썼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대구 거리에 하나둘 불이 켜졌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에서 어머니도 일어나 일터로 향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이번만 더 하면 정말 큰 돈을 벌어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게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일 서울에 가서 그 큰 건을 받아들이기로. 출근길 버스 안에서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곧 승진할 것 같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곧 엄마 일 그만두게 해줄게.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대구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학교 가는 학생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가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양심이라는 이름의 방파제가 조금씩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저는 더 깊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민수야, 엄마 대구 간다.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전화를 받은 건 오전 10시였습니다. 일 때문에 대구에 볼 일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대구역 광장에서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오후 2시 기차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역 광장을 오가는 가운데 저 멀리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남색 잠바에 낡은 가방을 메신 어머니. 평소보다 더 작아 보이셨습니다. 엄마. 손을 흔들며 달려갔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잠깐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 미소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민수야, 잘 있었나? 네,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세요? 네 보고 싶어서. 그리고 할 말이 있어서. 할 말?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어머니를 자취방으로 모셨습니다. 좁은 원룸에 들어서신 어머니는 주변을 둘러보셨습니다. 곰팡이 핀 벽, 삐걱거리는 문, 낡은 이불. 민수야, 네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었노?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혼자 살기엔 충분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이 방은 답답했고 축축했고 햇빛도 잘 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수입으로는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셨습니다. 냉장고를 여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냉장고 안에는 편의점 도시락 몇 개와 우유 한 팩뿐이었습니다. 이게 뭐노? 제대로 된 반찬 하나 없네. 엄마, 저 바빠서 요리할 시간이 없어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 없이 가방을 여시더니 통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김치통이었습니다. 집에서 담근 거다. 잘 먹어라.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는 청도에서 여기까지 오시면서 무거운 김치통을 들고 오신 것입니다. 어머니는 제 방에서 밥을 지으셨습니다. 냄비에 밥을 하시고 가져오신 김치와 계란 몇 개로 간단한 반찬을 만드셨습니다. 작은 밥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지으신 밥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얼마 만에 맡아보는 집밥 냄새인지 모르겠습니다. 먹어라. 어머니가 밥을 떠서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고 한 입 떠먹었습니다. 이 맛.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해주시던 바로 그 맛이었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는 밥을 드시지 않고 저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밥을 먹는데 어머니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네 지금 바른 길 가고 있나? 숟가락을 든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가 네 일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엄마 눈에는 다 보인다. 네 요새 표정이 예전 같지 않아. 엄마, 저 그냥 일이 바빠서 그래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민수야, 네가 보내는 돈. 그거 어디서 나는 돈이고?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월급이랑 수당이요. 말씀드렸잖아요. 경찰 월급이 그렇게 많노? 네 대학 동기 어머니한테 들었다. 경찰 월급이 100만 원 남짓이라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밥상 위에 밥그릇들이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민수야, 엄마한테 거짓말하지 마라. 네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거노?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엄마는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가 놀라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엄마 편하시게 해드리려고 제가 얼마나 애쓰는데 경찰 월급으로 어떻게 엄마 생활비를 대드려요? 어떻게 이 가난에서 벗어나요? 민수야. 엄마는 아직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식당 3군데를 돌아다니잖아요. 제가 돈을 보내드려도 엄마는 일을 그만두지 않으시잖아요. 그게 얼마나 제 가슴을 아프게 하는데. 제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옆집에도 들릴 만큼 저는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엄마가 편하시게, 엄마가 일 안 하시게 그러려고 제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리고 계셨습니다. 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네가 잘 되는 게 엄마 바람이 아니었단다. 네. 엄마는 네가 건강하고 떳떳하게 사는 게 소원이었다. 돈이 많든 적든 높은 자리에 있든 없든 그런 거 상관없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일하는 건 괜찮아. 엄마는 평생 일해왔고 일하는 게 습관이 됐어. 근데 네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건 그건 엄마가 견딜 수가 없다. 엄마,
민수야, 네 아버지 기억나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잘 기억 안 나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잖아요. 네 아버지도 그랬어. 우리 잘 살아보겠다고, 큰돈 벌어보겠다고, 그러다가 잘못된 사람들 만나서 사고로 돌아가셨다.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으셨습니다. 엄마는 그때 다짐했다. 우리 아들만큼은 바르게 키우겠다고, 가난해도 떳떳하게 살겠다고.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거칠어진 손이었습니다. 평생 일만 하신 손이었습니다. 민수야, 성공만 바라보지 마라. 참되게 살아라. 그게 엄마가 니한테 바라는 전부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청도로 돌아가신다고 하셨습니다. 대구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어머니를 모셨습니다. 터미널 매표소 앞에서 어머니는 청도행 버스표를 끊으셨습니다. 밤 9시 30분 차였습니다. 엄마, 내일 아침에 가세요. 아니다. 내일 새벽에 일 나가야 한다. 오늘 가야 해. 고집을 꺾지 않으셨습니다. 버스 탑승 시간이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버스에 오르시기 전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민수야, 엄마 말 꼭 기억해라. 바른 길로 가라. 네, 엄마. 네가 잘나든 못나든 니는 엄마 아들이다. 그거 잊지 마라. 어머니는 버스에 오르셨습니다. 창가에 앉으신 어머니가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꼬리등이 점점 멀어지더니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터미널 앞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차갑게 얼굴을 스쳤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엄마, 어머니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참되게 살아라. 하지만 저는 이미 너무 깊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돌아갈 수 있을까요? 아니, 돌아가고 싶기는 한 걸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자취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방에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지으신 밥 냄새가 아직도 방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밥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어머니가 드시지 못한 밥그릇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박준혁이었습니다. 민수야, 내일 서울 갈 준비 됐지? 사장님이 기다리신대. 네, 형. 이번 것만 성공하면 너 완전 대박이야. 정신 똑바로 차려. 전화를 끊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제 정신은 이미 똑바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충고와 제 욕망 사이에서 저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대구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저 멀리 어딘가 청도로 가는 버스 안에서 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엄마,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어요. 그날 밤 저는 선택했습니다. 어머니의 충고가 아니라 제 욕망을 따르기로. 강민수 경위 감사실로 출석하십시오. 복도 스피커에서 제 이름이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동료들의 시선이 일제히 저에게 쏠렸습니다. 감사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감사실 문 앞에 섰습니다. 문패에 대구지방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이라는 글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책상 뒤에 50대 중반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감사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서류 다발이 쌓여 있었습니다. 강민수 경위, 앉으십시오.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받이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감사관은 서류를 넘기더니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강경위, 최근 2년간 귀하의 금융거래 내역을 조회했습니다. 설명 가능하십니까?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감사관 앞에 통장 거래 내역이 펼쳐졌습니다. 매달 500만 원씩 입금되는 내역들, 1000만 원이 한꺼번에 들어온 내역, 출처 불명의 현금들, 이 돈들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게 말이 막혔습니다. 변명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강경위, 귀하가 부동산 개발업자 김모 씨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고 그 대가로 불법 건축물 단속을 지연시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감사관은 차분하게 말했지만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또한 박준혁 경위와 공모하여. 박준혁? 제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박준혁 경위는 이미 전면 협조 중입니다. 귀하에 대한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박준혁이 날 판 거야? 박경희의 진술에 따르면 모든 것은 강경희가 주도했다고 합니다. 본인은 강경희의 강요에 못 이겨 따라갔을 뿐이라고 하더군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 계자식이.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긴 테이블에 5명의 위원들이 앉아 있었고 저는 그 앞에 홀로 섰습니다. 테이블 끝에 박준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증인 자격으로. 박준혁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돌렸습니다. 비겁한 놈. 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강민수 경위, 귀하는 재직 중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할 말 있습니까? 저는 침을 삼켰습니다. 목이 타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준혁 경위, 증언하십시오. 박준혁이 일어섰습니다. 그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강민수 경위의 부탁으로 몇 차례 자리에 배석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품 수수는 전혀 몰랐습니다. 강경희가 개인적으로 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박준혁 경위가 저를 그 사람들한테 소개시켜줬습니다. 처음 제안한 사람도 박경희였어요. 강경위, 증거가 있습니까? 위원장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증거가 없었습니다. 모든 거래는 현금으로 이뤄졌고 대화는 전화나 대면으로만 했습니다. 박경희의 통장에는 의심스러운 입금 내역이 전혀 없습니다. 반면 강경희의 통장에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박준혁은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저를 희생양으로 만들 준비를. 저는 무너졌습니다.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신속했습니다. 강민수 경위, 직위해제 및 징계면직. 경찰 생활은 끝났습니다. 인사과로 갔습니다. 담당자 앞에 경찰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신분증 반납하십시오. 손이 떨렸습니다. 신분증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경찰대학교를 졸업하고 받았던 그 신분증, 제 꿈이었던 그 신분증, 담당자가 신분증에 구멍을 뚫었습니다. 무효 처리하는 것이었습니다. 끝이구나. 사물함으로 가서 개인 소지품을 챙겼습니다. 낡은 책 몇 권, 사진 하나, 그게 전부였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민수야. 박준혁이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야, 강민수. 박준혁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손 떼. 야, 미안하다. 하지만 너도 알잖아. 둘 다 죽을 순 없잖아. 저는 박준혁의 얼굴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얼굴에는 미안함도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 합리화뿐이었습니다. 청도 촌놈 주제에 너무 욕심부린 거야. 내 수준에 맞게 살았어야지. 그 말에 제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주먹이 날아갔습니다. 박준혁의 얼굴을 향해. 하지만 주먹은 허공을 갈랐습니다. 박준혁이 피했습니다. 미쳤냐? 이미 끝난 놈이 뭘 어쩌겠다고? 박준혁은 비웃으며 돌아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자취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모든 힘이 빠졌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 부재중 전화가 떠 있었습니다. 엄마 열쇠통. 어머니께서 13번이나 전화하셨습니다. 어떻게 받아? 뭐라고 말씀드려? 전화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민수야, 전화 좀 받아라. 엄마 걱정된다. 민수야, 무슨 일이노? 전화해라. 아들아, 제발 전화 한 통만 해다오. 마지막 문자는 1시간 전에 왔습니다. 눈물이 터졌습니다. 소리 없이 흐르는 눈물이 베개를 적셨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 망했어요. 엄마 말씀 안 들은 제가 나빴어요. 방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대구 거리를 정처 없이 걸었습니다. 동성로, 중앙로, 반월당. 사람들이 웃고 떠들며 지나갔습니다. 저만 혼자 세상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았습니다. 발걸음은 어느새 대구 시외버스 터미널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터미널 앞에 섰습니다.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8시 45분. 15분 뒤면 청도행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청도. 고향? 어머니가 계신 곳. 저는 매표소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청도 한 장이요. 5,000원입니다. 표를 끊었습니다. 손 안에 버스표가 떨렸습니다. 대합실 의자에 앉아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누군가를 기다리거나 전화 통화를 하거나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멍하니 앞만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장도, 꿈도, 명예도, 미래도. 손에 쥔 건 버스표 한 장뿐이었습니다. 청도행 버스 곧 출발합니다. 안내방송이 울렸습니다. 저는 일어나 버스에 올랐습니다. 가장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대구 야경이 보였습니다. 2년 동안 제가 살았던 도시, 제가 꿈을 꿨던 도시, 제가 무너진 도시.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나 지금 청도 가고 있어. 곧 도착해.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렸습니다. 창밖으로 대구 불빛들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도시를 벗어나자 어둠이 깔렸습니다. 가로등도 없는 시골길. 버스 헤드라이트만이 어둠을 뚫고 나아갔습니다. 승객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만 깨어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차창을 더듬었습니다. 유리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참되게 살아라고 말씀하시던 어머니. 니는 내 아들이다라고 안아주시던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실망시켰습니다. 엄마를 편하게 해드리겠다던 내가 결국 더 큰 걱정만 끼쳐드렸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뒷좌석이라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청도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청도 터미널. 초라한 시골 터미널이었습니다. 대구역과는 비교도 안 되는 작은 곳. 하지만 이상하게도 발을 딛는 순간 가슴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고향?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흙냄새, 풀냄새, 밤 공기의 냄새.
터미널에서 나와 걸었습니다. 어머니 집까지는 10분 거리였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습니다. 가로등 아래로 나방들이 날아다녔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이 느려졌습니다. 도착하면 뭐라고 말하지? 차마 말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집을 향해 계속 걸었습니다. 저 멀리 반지하 집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깨어 계셨습니다. 아마도 저를 기다리고 계셨을 것입니다. 반지하 집 앞에 섰습니다. 새벽 5시.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하늘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낡은 철문 너머로 작은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깨어 계셨습니다. 문 앞에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손을 들어 문을 두드리려다가 다시 내렸습니다. 그 동작을 몇 번이나 반복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 뭐라고 말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파고들었습니다.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꺼내보니 어머니의 문자였습니다. 도착했으면 들어오너라. 엄마 깨어 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집 앞에 있다는 걸 아시는 걸까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렸습니다. 똑똑똑. 문이 열렸습니다.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남색 잠옷 차림이었고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리셨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잠깐 놀란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은 곧 부드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민수야, 잘 왔다. 그 한마디에 제 안에 쌓여있던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엄마, 목이 메었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안으셨습니다. 작은 책으로 저를 꼭 안으셨습니다. 그 품이 따뜻했습니다. 잘 왔다, 우리 아들. 잘 왔어. 저는 어머니 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8살 어른이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괜찮다. 다 괜찮다. 일단 들어오너라. 어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며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집은 좁았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천장은 낮았고 벽에는 습기로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깨끗했습니다. 어머니는 가난해도 늘 집을 깨끗하게 유지하셨습니다. 작은 밥상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위에는 밥그릇 하나, 김치 한 접시, 된장찌개 한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배고프제? 앉아라. 엄마가 밥 차려놨다. 엄마, 언제 준비하신 거예요? 네가 온다고 문자 보냈을 때부터 엄마가 네 오는 거 알았다. 어머니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왜 한밤중에 왔는지 아무것도. 그저 밥을 차려주시고 제 앞에 놓으셨습니다. 먹어라. 식기 전에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어머니표 밥맛이었습니다. 짭조름한 된장찌개, 새콤한 김치. 이 맛을 얼마 만에 느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밥알이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또 나왔습니다. 엄마, 말하지 마라. 먹기나 해라. 어머니는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밥을 드시지 않고 그저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도 실망도 아닌 그저 사랑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릇을 비웠습니다. 어머니가 물을 따라주셨습니다. 민수야. 네, 엄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엄마한테 말하지 않아도 된다. 엄마는 다 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가 어제 전화를 받았다. 니네 경찰서에서 네가 징계를 받았다고. 어머니는 이미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엄마, 죄송해요. 미안해하지 마라. 엄마는 네가 돌아올 줄 알았다. 네, 민수야, 엄마는 네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는 거 진작부터 알았다. 근데 엄마가 막을 수가 없었어. 네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근데 엄마는 믿었다. 우리 아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그래서 기다렸다. 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시더니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오셨습니다. 두꺼운 봉투였습니다. 이거 네가 보낸 돈이다. 제 눈이 커졌습니다. 네가 매달 100만 원씩 보낸 거 엄마가 한 푼도 안 썼다. 다 모아뒀어. 봉투 안에는 통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잔고를 보니 300만 원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엄마, 왜? 엄마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알았거든. 바르지 못한 돈은 쓸 수가 없더라.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래도 네가 보낸 거니까 엄마가 네한테 돌려준다. 이제 네가 새로 시작할 때 써라. 엄마, 민수야.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잘나든 못나든 네는 내 아들이다. 그거 하나만 기억해라.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엄마가 네한테 바라는 건 하나밖에 없다. 이제부터라도 바르게 살아라. 떳떳하게 살아라. 그것만이 엄마가 네한테 바라는 전부다. 네, 엄마. 꼭 그렇게 할게요. 어머니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방에 이불을 깔아주셨습니다. 네 예전에 쓰던 이불이다. 잘 보관했다. 초등학교 때 쓰던 이불이었습니다. 낡았지만 깨끗하게 빨아져 있었습니다. 자거라. 피곤하제? 네, 엄마. 근데 엄마는요? 엄마는 곧 일 나가야 한다. 니는 푹 쉬어라. 엄마, 일 그만두세요. 제가 뭐든지 할게요. 제가 돈 벌어서. 아니다. 엄마는 일하는 게 좋다. 니는 네 걱정이나 해라. 어머니는 옷을 갈아입으시고 집을 나가려 하셨습니다. 엄마. 문 앞에서 어머니가 돌아보셨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엄마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문이 닫혔습니다. 어머니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지난 2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경찰대학교 졸업, 경찰 임용, 박준혁과의 만남, 첫 번째 뇌물, 어머니의 충고, 그리고 몰락. 내가 뭘 잘못한 거지? 아니, 잘못은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고 쉬운 길을 택했고 양심을 저버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가 났습니다. 박준혁? 그 이름만 떠올려도 이가 갈렸습니다. 저 새끼는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고 있겠지. 모든 걸 내게 뒤집어 씌우고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때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떳떳하게 살아라. 떳떳하게.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보복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서서 박준혁 앞에 떳떳하게 서고 싶었습니다. 비굴하게 무너진 강민수가 아니라 당당한 강민수로. 그래. 이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청도의 아침이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어릴 적 제가 공부하던 바로 그 책상이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고등학교 때 쓰던 공부 노트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버리지 않고 보관해 두신 것입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제 필체로 가득 찬 공식들, 영어 단어들, 밑줄 그은 문장들. 그때의 나는 순수했지. 가난을 벗어나고 싶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공부했던 그 시절. 언제부터 잘못된 걸까요? 아니, 꿈 자체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방법이 잘못됐던 것입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쓴 진로 계획서였습니다. 꿈, 정의로운 사람이 되기. 제가 쓴 글이었습니다. 정의로운 사람. 그게 제 꿈이었습니다. 경찰이 되고 싶었던 것도, 법을 지키고 싶었던 것도 모두 그 꿈 때문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어긋난 거지? 손가락으로 그 문장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펜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꿈, 떳떳한 사람이 되기. 천천히 글씨를 썼습니다. 방법, 사법고시. 변호사가 되어 정의를 실현하기. 목표, 엄마 앞에, 그리고 박준혁 앞에 당당히 서기.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길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일을 마치고 오신 어머니는 피곤해 보이셨습니다. 민수야, 아직 있었구나. 밥은 먹었나? 네, 엄마. 제가 저녁 준비했어요. 제가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놨습니다.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상을 바라보셨습니다. 네가 이런 것도 하네. 엄마, 이제 제가 다 할게요. 밥을 먹으며 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저 사법고시 공부하려고요. 어머니의 숟가락질이 멈췄습니다. 사법고시? 네. 변호사가 되고 싶어요.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정의를 실현하고 싶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좋다. 엄마가 옆에서 지켜볼게. 엄마,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상관없다. 네가 바른 길로 가는 게 중요하지. 시간이 뭐가 중요하노? 그날 밤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떳떳하게 박준혁 앞에 서겠다고. 비굴하게 무너진 그때의 내가 아니라 당당한 변호사 강민수로. 그리고 어머니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겠다고. 3년 후 청도의 한 독서실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보다 30분 일찍 일어나는 게 습관이 되었습니다. 청도 읍내의 작은 독서실. 제자리는 구석자리 3번째 책상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앉은 바로 그 자리. 책상 위에는 두꺼운 법전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헌법, 민법, 형법, 상법, 행정법. 밑줄과 메모로 가득한 책들. 창밖으로 청도 거리가 보였습니다. 아직 어두웠지만 멀리 시장 쪽에서 하나둘 불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곧 일어나실 시간이었습니다. 3년.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첫 해는 절망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경찰에서 쫓겨난 자신, 박준혁에 대한 분노, 미래에 대한 불안.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곁에 계셨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일터로 향하시는 어머니의 뒷모습이 저를 일으켰습니다.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제가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둘째 해는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낮에는 어머니가 일하시는 식당에 가서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손이 거칠어졌습니다. 허리가 아팠습니다. 밤에는 독서실에서 공부했습니다. 11시까지 독서실이 문을 닫을 때까지. 그리고 집에 와서도 새벽 2시까지 더 공부했습니다. 청도 사투리를 쓰는 제 모습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웠습니다. 청도 촌놈이라고 비웃던 박준혁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저는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셋째 해는 희망의 시간이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합격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올해 초 시험을 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합격자 발표 사이트가 열렸다는 알림이었습니다. 독서실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사이트가 열렸습니다. 합격자 번호가 쭉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제 수험 번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있다. 제 번호가 있었습니다. 합격. 그 두 글자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년, 1275일, 3600시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독서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일하시는 식당으로 달렸습니다.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끝나고 어머니는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엄마, 어머니가 놀라 돌아보셨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노? 저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안았습니다. 엄마, 나 됐어. 합격했어. 뭐? 사법고시 붙었어요. 제가 해냈어요. 어머니의 몸이 굳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가? 네, 정말이에요. 엄마, 저 이번엔 제대로 된 거예요. 떳떳하게.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거칠어진 손으로 제 얼굴을 어루만지며 울었습니다. 잘했다. 우리 아들 정말 잘했다. 주방에 있던 식당 사장님도 홀에 있던 손님들도 우리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청도 사람들은 3년간 제가 공부하는 걸 지켜봤습니다. 낮에 설거지하고 밤에 독서실 가는 제 모습을. 축하합니다. 민수 씨. 청도의 자랑이네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저는 청도 출신이라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변호사 개업을 했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작은 사무실, 월세 50만 원짜리 원룸 사무실이었습니다. 문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의 변호사 강민수. 책상 위에 명함을 올려놓았습니다. 변호사 강민수, 인권 전문. 정의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보였습니다. 오가는 사람들, 차들. 저는 이제 이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싸우기로 결심했습니다. 의뢰인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당해고 당한 노동자,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 산재 처리가 거부된 근로자들. 큰 돈이 되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대구경찰청 고위 간부 부동산 비리 의혹 제기돼. 제 손이 멈췄습니다. 화면에 한 남자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박준혁? 4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박준혁 총경은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수억 원대의 뇌물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으며 총경, 박준혁은 승진했습니다. 저를 배신하고 모든 걸 제게 뒤집어 씌우고 승승장구한 것입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차가운 냉정함도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기회다. 다음 날부터 자료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박준혁에 관한 모든 것, 최근 3년간의 행적, 연루된 사건들, 관련 인물들. 밤낮으로 인터넷을 뒤졌습니다. 기사를 검색했습니다. 공공기록을 조회했습니다. 그리고 단서를 찾았습니다. 박준혁이 관여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대구 북구의 재개발 사업이었습니다. 사업 주체는 대한개발이라는 회사.
그리고 그 회사 대표는 4년 전 제가 만났던 바로 그 남자 김 사장이었습니다. 역시 박준혁은 저를 내치고 같은 짓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더 큰 규모로. 한 달간 증거 수집하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재개발 지역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부당한 보상, 강제 철거, 경찰의 편파적 대응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내부 고발자를 찾았습니다. 대한개발의 전직 직원이었습니다. 그는 회사가 경찰에게 뇌물을 준 정황을 알고 있었습니다. 은행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대한개발에서 나간 돈의 흐름을, 그리고 결정적 증거를 포착했습니다. 박준혁이 김 사장과 만나는 현장, 서울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박준혁이 봉투를 받는 순간을, 차에 싣는 순간을. 이걸로 충분해.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고발장을 들고 그 앞에 섰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 그 안에는 박준혁의 모든 비리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증인 진술서, 사진 자료, 통화 기록. 법적으로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민원실로 들어갔습니다. 고발장 제출하러 왔습니다. 접수하겠습니다.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고발 대상 박준혁 총경. 고발 사실 뇌물수수, 직권남용, 위증교사. 접수증을 받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대구경찰청 박준혁 총경. 검찰 소환조사. 수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구속영장 신청. 뉴스가 터졌습니다. 박준혁이 검찰에 소환되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강민수냐? 박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4년 만에 듣는 목소리. 네, 접니다. 내가 날 고발한 거냐?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당혹감이 섞인 목소리. 네, 제가 했습니다. 이 새끼가. 청도 촌놈 주제에 감히.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박 총경님, 저는 이제 청도 출신 변호사 강민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정의를 실현할 겁니다. 너,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차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방청객으로. 그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박준혁? 수갑을 찬 모습이었습니다. 4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초라하고 비굴하고 무너져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당당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박준혁의 눈에는 분노, 배신감, 그리고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피의자 박준혁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바로 그 증거들. 은행 거래 내역이 스크린에 떴습니다. 5억 원이 넘는 거래들. 박준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사진이 제시되었습니다. 박준혁이 봉투를 받는 사진. 이게 어디서? 박준혁이 소리쳤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의자는 조용히 하십시오. 증인이 입장했습니다. 대한개발의 전직 직원. 박준혁 총경에게 직접 돈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네, 여러 차례 있습니다. 박준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심사가 끝났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의자 박준혁에 대하여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영장을 발부합니다. 결정타였습니다. 박준혁은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법정을 나가는 박준혁과 눈이 다시 마주쳤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입모양으로. 이게 정의입니다. 박준혁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야, 일 끝났나? 네, 엄마. 끝났어요. 그래. 어떻게 됐노? 박준혁을 구속시켰어요, 엄마.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었습니다. 잘했다, 아들아. 떳떳하게 이긴 거제? 네, 엄마. 떳떳하게 이겼어요. 그럼 됐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통화를 마쳤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하지만 통쾌함보다는 묘한 공허함도 느껴졌습니다. 이게 끝인가? 복수를 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박준혁을 무너뜨리는 것만이 제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진짜 목표는 따로 있었습니다. 떳떳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시작인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박준혁에 대한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저는 방청석 맨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변호사가 아니라 그저 한 사람의 방청객으로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피고인석에 박준혁이 섰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3개월간 구치소 생활이 그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피고인 박준혁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피고인은 경찰관이라는 공직자의 신분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뇌물을 수수하고 직권을 남용하였으며 심지어 동료에게 죄를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까지 자행하였습니다. 박준혁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이에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하고 추징금 6억 원을 부과합니다. 탕탕탕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7년. 박준혁의 인생에서 7년이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풍경이 보였습니다. 맑은 날씨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통쾌해야 했습니다. 박준혁이 심판받는 걸 봤으니까요. 4년 전 저를 배신한 그 남자가 대가를 치르는 걸 봤으니까요. 하지만 가슴속에는 통쾌함이 아니라 씁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왜지? 복도 끝 벤치에 앉았습니다. 박준혁도 저도 결국 같은 길을 걸었던 것은 아닐까요?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차이가 있다면 저는 어머니 덕분에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박준혁은 돌아올 곳이 없었다는 것.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참되게 살아라. 그래, 이건 복수가 아니었어. 정이었어. 저는 개인적인 원한으로 고발한 게 아니었습니다. 법을 어긴 사람이 심판받아야 한다는 그 당연한 정의를 실현한 것뿐이었습니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 새로운 의뢰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비서가 받아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 이름을 보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의뢰인 김순자 75세, 청도 거주. 청도. 고향 이름이었습니다. 내용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부당하게 땅을 빼앗긴 할머니의 사연이었습니다. 개발업자가 강제로 땅 문서에 도장을 찍게 했고 이를 되돌리고 싶다는 내용.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김순자 할머니시죠? 저는 변호사 강민수입니다. 아이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제 사연 좀 들어주이소. 청도 사투리였습니다. 그 억양이 너무나 정겹게 들렸습니다. 어머니 목소리와 비슷했습니다. 할머니, 내일 제가 청도로 가겠습니다. 직접 뵙고 상담 드릴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변호사님, 혹시 어디 출신이신교? 저요? 저 청도 출신입니다. 그렇습니까? 좋네. 우리 청도 사람이라이 더 믿음이 간다 아입니까?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청도 출신. 4년 전만 해도 부끄러워했던 그 단어가 이제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청도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4년 만에 타보는 청도행 버스. 4년 전 모든 것을 잃고 탔던 바로 그 버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가방 안에는 변호사 명함이 들어 있었고, 의뢰서가 들어 있었고, 태블릿에는 법률 자료가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마음이 달랐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대구를 벗어나자 논밭이 펼쳐졌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고향이구나. 청도 읍내의 한 찻집에서 김순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허리가 굽은 작은 체구였습니다. 거칠어진 손, 주름 가득한 얼굴, 어머니와 비슷한 모습이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먼 데서 오셨는데. 아닙니다, 할머니. 제 고향인데요. 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사연을 풀어놓으셨습니다. 평생 농사 지으며 모은 땅을 개발업자가 협박으로 빼앗아갔다는 이야기. 듣다 보니 화가 났습니다. 또 다른 박준혁, 또 다른 김 사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땅 꼭 되찾아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근데 변호사 비용이 무료로 해드립니다. 네, 저도 청도 사람입니다. 고향 어르신 도와드리는 게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참 바른 사람 같아 보입니다. 바른 사람.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바라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바른 사람. 할머니와의 상담을 마치고 어머니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어머니가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민수야, 오늘 온다는 말 안 했는데? 깜짝 방문이에요, 엄마. 청도에 일이 있어서 왔어요. 그래, 잘 왔다. 들어오너라. 어머니는 저녁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된장찌개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같이 먹자. 마침 네 것도 있다. 작은 밥상에 마주 앉았습니다. 4년 전 그날처럼.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4년 전에는 모든 것을 잃은 채 돌아왔지만 지금은 떳떳하게 돌아온 것입니다. 밥을 먹으며 말씀드렸습니다. 엄마, 오늘 청도 할머니 한 분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그래, 좋은 일 했네. 박준혁 사건 끝났어요. 징역 7년 선고받았어요. 어머니의 숟가락질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래, 잘 됐다. 근데 엄마, 이상한 게 전 통쾌하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씁쓸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정상이다, 민수야. 네, 네가 만약 통쾌했다면 그건 복수였을 거다. 근데 씁쓸하다는 건 그게 정의였다는 뜻이야. 정의는 누군가를 무너뜨리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 옳은 걸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지. 어머니의 말씀이 깊게 와닿았습니다. 네가 이제 진짜 성공한 것 같아, 민수야. 엄마, 전 아직 돈도 많이 못 벌고 큰 사무실도 없는데요. 그게 성공이 아니다. 네가 떳떳하게 참되게 사는 게 성공이지. 그게 엄마가 바라던 전부야.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청도 읍내를 산책했습니다. 가로등 아래를 걸으며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민수야, 네 어릴 때 기억나나?
항상 서울 가고 싶다고 했지. 네, 기억나요. 근데 지금은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읍내, 낮은 건물들, 좁은 골목길. 하지만 이곳이 제 뿌리였습니다. 제가 자란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여기가 좋아요, 엄마. 청도가 제 고향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잘 컸다, 우리 아들. 청도에서 돌아와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김순자 할머니 사건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증거를 정리하고 소장을 작성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새로운 의뢰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 부당해고를 당했는데요. 젊은 남자였습니다. 20살 후반쯤 돼 보였습니다. 초라한 옷차림, 피곤한 얼굴. 어딘가 4년 전에 제 모습 같았습니다.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해 주세요. 그날 저는 그 청년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그리고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제가 한때 잃었던 것들, 희망, 정의를 그에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창가에 서서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청도 출신. 4년 전 박준혁이 청도 촌놈이라고 비웃었을 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청도는 제 뿌리입니다. 제 어머니가 계신 곳입니다. 제가 다시 태어난 곳입니다.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민수야, 저녁은 먹었나? 아직이요. 지금 먹으러 가려고요. 그래, 잘 챙겨 먹어라. 몸 상하지 말고. 네, 엄마. 엄마, 감사해요. 뭐가? 저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그리고 바른 길을 알려주셔서요. 전화 너머로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니는 원래 바른 아이였다. 잠깐 길을 잃었을 뿐이지. 엄마는 그거 알았어. 사랑해요, 엄마. 엄마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통화를 마쳤습니다. 주말, 저는 다시 청도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그리고 김순자 할머니의 사건 준비를 위해 버스 창밖으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대구를 벗어나고 청도로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집으로 가는구나. 4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고 청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청도에서 저는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제 정체성, 떳떳함, 그리고 진정한 성공의 의미. 버스가 청도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내려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고향의 공기였습니다.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짜 성공은 많은 돈을 버는 것도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떳떳하게 사는 것, 옳은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이라는 것을. 어머니 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저 멀리 반지하 집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따뜻한 밥과 함께. 그리고 저는 어머니께 말씀드릴 것입니다. 엄마, 이제 진짜 성공한 것 같아요. 참되게.